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나라에서 공명첩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이뉴스에서는 공명첩이란 무엇이며 공명첩을 사고 판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신분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역사의 뉴스의 최현수입니다. 조선 정조 때의 학자 박지원이 지은 책 중에 양반전이라는 한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양반이 관아의 진빚을 갚기 위해 신분은 낮지만 돈이 많은 부자에게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팔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내용인데요. 결국 부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 까다롭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통해 조선 전기까지 엄격하게 지켜지던 신분 제도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공명첩의 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농토는 황폐화되어 농사지을 땅도 부족했습니다. 해서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이 적게 거치자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졌는데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소? 전장에서 공을 세우면 주던 공명첩을 쌀이나 돈을 많이 낸 백성에게도 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공을 세우는 것이니 좋은 방법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시행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조선 조정은 공명첩을 팔아 나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명첩은 무엇일까요? 공명첩은 이렇게 관직은 이미 적혀 있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있는 임명장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공명첩을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호조가 아래귀를 개천에 사는 첨지 이춘나는 전에 여러 번 쌀을 바쳐서 그 상으로 인해 당상이 되었는데 또 바친 쌀이 수백 석이 넘습니다. 특별히 그의 공을 표창하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그런데 공명첩을 통해 받게 되는 관직은 실제로 관청에 나가 일을 하는 관직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예직을 누가 사려고 했을까요? 농업과 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모은 분홍과 거상들이 주로 공명첩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지만 낮은 신분이 불만인 계층이었는데요. 공명첩을 통해 비록 명예직이지만 관직을 얻어 양반 행세라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공명첩을 사면 양반이 될 수 있다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내 반드시 공명첩을 사고 말리라.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 다른 계층보다 세금을 덜 내고 군역의 의무도 면제되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고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홍과 거상들은 양반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명첩을 팔게 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공명첩 등을 만들어 보낸 수가 매우 많아 난잡하고 허위라는 비난이 있어 나라의 중요한 자리가 심하게 더럽혀지고 있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나쁜 마음을 먹은 관리들이 가짜 공명첩을 팔아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양반 계층이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조선시대 전기를 지탱해온 신분 제도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며 세금을 내던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의 상민이 줄어들고
혜택을 누리는 양반이 늘다 보니 나라의 경제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새롭게 시작된 조선 왕조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신분 제도가 엄격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신분 제도는 계층 간 이동도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불만이 있는 백성들은 난을 일으켜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겪고 난 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신분제 또한 앞서 본 공명천 매매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농업과 상업의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두 차례의 큰 전쟁 후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여러 경제 정책이 나오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내기법의 보급을 들 수 있는데요. 모내기법은 벽실을 모판에서 키워 잘 자란 모를 논에다 옮겨 심음으로써 벼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농업 기술의 발달과 특용 작물의 재배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부유한 농민, 즉 부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안으로는 천여 곳에 이르는 장시가 발달하고 밖으로는 청나라 그리고 일본과 교육하는 국제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 분야에도 많은 돈을 번 큰 상인, 즉 거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농과 거상은 신분제도상에서 상민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몰락 양반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합니다. 양반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양반, 즉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가문의 족보를 팔아야 했습니다. 쌀 100석을 줄 테니 족보를 파시구려. 어떻소? 뭐 딱히 원한다면 여기 있네. 갑자기 돈을 많이 번 부농과 거상은 양반의 족보를 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까지 양반 계층으로 탈바꿈하려 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파는 양반들은 어쩌다 몰락하게 된 것일까요? 난 전쟁통에 집도 부서지고 토지 문서도 잃어버려서 이렇게 족보를 파는 신세가 되었다네. 나는 조정에서 다른 양반에게 밀려 관직에서 쫓겨나고 말았네. 그래서 녹봉을 받지 못하니 이 지경이 되고 말았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처럼 몰락 양반이 족보를 팔기 시작하자 신분제 사회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상민이 부농과 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상민이 공명첩이나 족보의 매입을 통해 양반이 되자 상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남은 상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거나 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천민 계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데요. 관청이 소유하고 있던 공노비의 천민 신분을 상민 신분으로 바꿔준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넌 노비가 아니고 상민이다. 정말이요? 우와, 만세! 감사합니다, 나으리. 대신 잊지 말고 세금을 꼭 내도록. 세금이요? 상민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비를 상민으로 바꿔 세금 거둘 자원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부유한 농민이 생기고 아울러 상업 또한 발달하면서 부유한 상인이 생기는가 하면 한편에선 몰락한 양반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거나 또 족보를 팔아야 하는
조선 후기 신분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처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는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엄격했던 신분제가 해체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나라방 뉴스에서는 프랑스의 신분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신분제도는 프랑스 혁명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신분의 이동도 불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신분 구분이 뚜렷했는데요. 특히 소수에 해당하는 제1, 2신분이 전체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3신분을 억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게 된 제3신분이 여전히 신분제로 인해 억압을 받다 보니 신분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제3신분인 시민들을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혁명을 통해 기존의 신분제도인 앙시eng 레짐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죠. 네, 역사 이 뉴스. 오늘은 조선시대 후기 신분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제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조선 후기엔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역사 이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